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48번째 시간입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고요. 네, 성장경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취재를 맡아준 이지수 기자. 또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김현정 양 사건인데요. 김현정 양 유족의 법률 대리인이신 이정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또 바쁜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다뤘던 사건 아마 워낙 세간을 떠들썩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춘재라는 이름은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테고,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화성이라는 좀 명칭을 뺐으면 좋겠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다. 뭐 이렇게 부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잘 알고 계시는 명칭으로 오늘 일단 방송상에서는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워낙 많은 분들이 또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보셨기 추억. 때문에 뭐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또 뭐 아주 유명한 대사를 남겼던 영화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익숙한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드디어 2019년에 이제 진범이 밝혀지면서 그간 이제 미궁에 빠졌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된 줄 알았는데 오늘 이지수 기자의 취재 내용을 봤더니 이게 해소가 됐다기보다는 오히려 또 조금 깨림칙함이 남는 또 그런 취재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졌던 사건이 10건이었는데 기존 수사 기록상에는요. 근데 이춘재가 자백을 함으로써 추가로 드러난 사건들이 4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화성 수원 일대에서 벌어진 게 2건이고 그 청주에서 2건. 그렇죠. 나머지는 2건은 청주고요. 그 2건 안에 당시에는 실종으로 처리됐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살인 사건이 여기에 포함이 된 걸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때 피해자가 이제 오늘 얘기했던 김현정 양.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좀 유류품이 어쨌든 발견을 누군가가 한 거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류품에 발견됐다는 기록은 있죠, 변호사님? 예, 그렇죠. 유류품은 이제 사건 발생 한 5개월쯤 지나고 나서 이제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발견은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 유류품이 발견됐다는 기록 자체에 남아는 있습니다. 수사 기록상.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그 유류품에 기초해서 뭐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이 됐다던가 아니면 그 이제 유류품이 발견됐으면 당연히 사체도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사체가 발견됐다는 어떤 기록도 이제 수사 기록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제 유류품이 발견됐다는 공식 기록이 있는데 그걸 유족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실종자 가족들이 전달 받으신 적이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경찰이 이 실종자로 신고가 됐었던 김현정 양하고 유류품이 발견됐을 때 그 나온 유류품들, 그 실종 당시에 입고 있었던 인상착이라든지 소지품 같은 것들도 등록이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요걸 맞춰보기는 했던 겁니까, 경찰이? 그때? 게다가 중요한 건 유류품에 있는 그 책과 공책에서 이름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김현정 이라고 써 있었다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저희는 사실 오늘 이 취재를 시작한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나와 있는 공책과 책을 발견을 했으면 당연히 유가족에게 알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왜 알리지 않았을까를 따지고 봤더니 은폐를 했던 것으로 강하게 추정이 되는 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건의 이제 시작은 이번 이춘재 자백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김현정 양이 살해됐다는 사실 하나랑요. 그러면 살해됐으면 그 시신은 어디에 갔을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 경기 남부경찰청이 재수사를 통해서 당시에 이제 사체를 발견하신 분을 찾았고 진술을 받은 거예요. 그 진술 내용을 보면은 명확하게 그 사체와 관련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사체를 발견했던 사람은 이제 당시 그 이라고 그 당시 이제 태안지서에서 방범 대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인데요. 네. 좀 진술이 어느 정도 좀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당시 이제 경찰들과 이제 같이 야산인데 그 현장에 가서 줄넘기에 이제 묶인 양손 뼈를 이제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실 뼈지만 결국엔 뭐 사체를 발견한 거죠. 그렇죠. 뭐 어떤 뭐 시뻘건 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그 뼈가 이제 줄넘기에 이제 정교하게 결박이 돼 있다라는 것도 이제 진술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뭐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범대장이 이제 진술한 내용 중에는 그 당시에 그 산에 왜 올라갔고 누구와 함께 올라갔는지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돼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자신이 파출소 앞에 앉아 있는데 그 형사계장이 네. 유류품이 발견됐으니 같이 올라가 보자고 해서 산을 정상에서부터 수색을 했다. 이게 첫 번째 단서고요. 두 번째는 발견된 이후에 그 형사계장에게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은 내려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형사계장이 누군가에게 무전을 했고 그 무전을 해서 무언가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가져오라고 했냐. 그러니까 최면 수사에서는 삽이라고 했거든요. 삽인 것 같다. 근데 나중에 다시 진술을 하면서는 이 부분들이 바뀌어요. 같이 갔던 사람이 형사계장이 아닌 것 같다고 삽인지도 불명확하다 이렇게 하는데 경찰은 최초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에서 그 형사계장이 혐의가 있다라고 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체가 있다는 시신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도 은닉을 했다. 그렇죠. 사체를 유기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현재 경찰은 그래서 입건을 한 거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인 거는 이제 진술 조서겠죠, 그죠? 예.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진술 조사요. 그러니까 김용복 씨와 저기 그 사촌 언니 진술 조서에서 줄넘기가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당시 경찰들이 이제 작성했던 그 김현정 양의 아버지인 김용국 씨나 뭐 김현정 양의 사촌 언니에 대한 어떤 진술 조서를 당시 작성을 했는데 네. 이제 당시 수사 기록상으로는 이런 그 김현정의 유류품 자체에 대한 발견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줄넘기는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김용복 씨나 씨에 대한 진술 조서에는 그 과연 망인의 줄넘기를 본 적이 있냐, 망인 평소 줄넘기를 갖고 다녔냐, 모양과 색깔은 어땠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게 진술 조서 말미에 갑자기 등장하고 유류품 목록에는 빠져 있는데 줄넘기를 어떤 걸 했느냐고 유족에게 그 가족에게 물어본다는 거는 경찰이 줄넘기의 존재 자체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죠. 이런 증거로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줄넘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건 이춘재 자백과 그 방범대장의 진술인데 방범대장은 그 당시에 줄넘기에 묶인 사체를 발견했고 그게 김현정 양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춘재 자백 과정에서 김양을 어떻게 결박했느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이춘재가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줄넘기였던 것 같다. 노끈은 아니고 줄넘기 같은 거였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찰의 판단은 그 당시에 사체와 함께 줄넘기가 발견된 사실이 있고 그 당시 경찰이 그 줄넘기에 대해서도 어찌됐건 탐문 수사를 벌였다. 그 기록이 과거 수사 기록에 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도대체 왜? 그렇죠. 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시신이 나왔는데 그 시신을 신고하고 제대로 그 절차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경찰이 시신이 나왔는데 그걸 마치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은닉을 하고 부모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왜 그랬던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 김현정 양 사건 같은 경우에 실종 사건으로 결국에는 처리가 됐고요. 처음부터 실종 사건이었고 그 종결도 이제 뭐 실종 가출 사건으로 종결이 됐는데 이제 89년 7월 7일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근데 그 후 그 같은 달에 이제 윤성열 씨에 대해서 지금 8차 사건에 억울하게 이제 지휘를 받으신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입건이 돼서 8차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당시 해결이 됐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엄청나게 나가고 경찰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 경찰에 따르면 결국 이 사건은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거기서 이제 멈춰야 되는 건데 그 후로부터 이제 5달 후에 갑자기 이제 유류품이 발생을 하고 또 단순한 실종 사건이었던 줄 알았던 이 사건이 뭐 김현정 양의 그런 뼈가 발견되고 그 뼈에는 또 줄넘기가 묶여 있고요. 근데 그런 뭐 양손을 이제 줄넘기로 묶는다는 거는 결국 그 당시 진행되고 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 진범의 어떤 범행 수법 시그니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면은 당시 경찰 같은 경우 엉뚱한 사람을 또 범인으로 잡았다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렇다면 결국 국민적으로나 아니면 언론적으로나 또 엄청난 또 비난에 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좀 두려워해서 이 사건을 좀
묻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진범을 잡았다고 정말 전국에 광고를 다 했어요. 경찰이 드디어 해결을 했다. 했는데 또 똑같은 사건이 발생을 해버리면 이게 지금 제일 무서웠던 거 아닙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윤석열 씨를 체포하고 나서 경찰이 승진잔치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형사계장이 이끌었던 팀이 윤석열 씨를 검거한 건데 화성경찰서죠. 그렇죠. 네. 형사계였으니까요. 그 형사들이 뭐 형사계장 제외하고 그 5명이 특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 검거로 인해서 그 해 하반기, 가을, 겨울에 2차례에 걸쳐서 그 잔치 분위기가 됐었단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태까지 사건이 종결이 되는 것처럼. 근데 뭐 윤석열 씨는 8차 사건에 대해서만 범인으로 검거가 된 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 당시라고 하더라도 1차부터 7차까지는 범인을 잡아내지 못한 거였지만 그렇죠. 그래도 마지막 사건, 가장 최근 사건의 범인을 잡았다는 분위기였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따져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재심을 통해서 지금 이제 사실은 드러난 거지만. 네. 그때도 허위 자백을 받아 낸 거였잖아요. 그런 행위를 한 경찰들이 결국에는 같은 사람들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김양 사건을 은폐한 분들이랑. 그러니까 여기 잠깐 그 윤석열 씨 사건 같은 경우에 8차 사건이죠. 8차 사건을 그때 윤석열 씨를 체포했을 때 경찰에서는 이거는 그 전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았다기보다는 카피캣 모방 범죄를 저지른 걸로 그때 파악을 했었던 거고 어쨌든 그 화성 일대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 중에 한 건을 해결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이제 좀 분위기가 좋았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아까 이주수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범인을 만들어냈던 거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아마 더 이상 그러니까 이춘재가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를 누구보다 바랐던 사람은 그때 당시 경찰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문을 닫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열렸는데 그 증거가 나와버리니까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게 나오면 안 됐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덮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배경을 또 변호사님이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 추정을 하는 거고요. 또 예. 저희가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 그리고 좀 합리적인 의심 해당하는 거는 그러면 지금의 경찰은 결론이 그 당시 사건을 은폐한 게 형사계장과 그 밑에 있던 형사 한 명, 그 둘의 개인적 일탈로 결론을 낸 거거든요.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상급자였던 과장 그리고 서장 혹은 수사본부로 투입이 됐던 그 경기지방경찰 쪽 소속 그 상급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전혀 관여를 안 했겠느냐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 재수사 기록들을 보면은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고 법적인 책임을 시도는 해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입건조차 안 하게 된 거잖아요. 조사는 했습니까? 그 수사 기록에 보면 그 윗사람들에 대한 조사. 근데 사실 윗사람 그 두 분은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돌아가신 두 분은 돌아가신 분들이고 그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형사들 그 형사계장이 지휘했던 다른 형사들에 대해서도 입건 대상자로 선정을 했으나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고 그 부인하는 진술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입건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적 은폐였지 않나 이런 시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기록들을 보면은. 변호사님 그 윤석열 씨 사건 경우에 이제 물론 김현정 양 사건의 대리인이시지만 그때 당시에 경찰들이 이렇게 부인을 한다고 해서 경찰이 보통의 경우에 뭐 범죄자가 부인한다고 해서 입건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 보면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부러 입건을 안 한 거 아닌가? 네, 여기 현재 이제 경찰 이제 경기 남부청이 이제 수사한 기록에 따르면은 이제 결국 뭐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든 공소시효는 지났거든요. 처벌의 실효가 없다. 예, 처벌에 그러니까 뭐 공소시효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어쨌든 피의자로 입건 자체는 했습니다. 특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망을 했고 2000년도에 교통사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건을 했었고 근데 이제 이 수사 기록 전체
뭐 과거 기록이든 현재 기록이든 이제 살펴보면은 당시 이제 수사에 개입했던 많은 경찰관들이 일단은 김현정의 이런 유류품 발견 사실 자체도 알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사체 발견 사실도 알고 있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또 사체를 뭐 은닉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사체를 발견한 주민에 대해서 뭐 돈마금 얼마를 줘서 입마금을 했다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이제 밝혀진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이렇다면은 당시 이 분위기상으로는 그 당시 있던 경찰들은 전부 모를 수가 없었어요. 단 두 사람이 했을 리가 네.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했으면 알 수밖에 없었다는 이 거죠. 얘기는 이제 그 재수사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경찰이 그 당시 화성 경찰서, 뭐 태안 파출소 등등의 경찰, 전현직 경찰 52명을 조사를 하는데 물어보니 그 중에서 7명이 답하는 게 이 공통되는 건 7명이 김현정 양 사체를 발견했는데 그때 묻었다.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그 당시에 2명뿐만 아니라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여기에 더해서는 이 사건에 중심적으로 활동을 했던 걸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그 이름이 남아 있어요. 네. 각종 수사 기록에 탐문 수사를 했건 현장 임장 수사를 했건 수사 기록들의 이름이 남아 있고 그렇죠. 도장도 찍혀 있어요. 네. 이분들은 근데 알고 있었다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본인의 작성한 수사 보고 아니고 수사에 참여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부인을 하는 거죠. 뭐 타자기도 칠 줄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근데 일단은 변호사님이 와주셨으니까 김현정 양 유가족들의 입장도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가장 원하시는 거는 어쨌든 시간이 아무리 흘렀어도 시신을 돌려받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아마 유가족들의 마음일 거고 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초반에는 사실 이 이춘재가 자백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세간에 알려졌을 때는 그 김현정 씨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즉시 이게 이제 본인들 사건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경찰서로 달려가셔서 그래요. 이게 과연 우리 현정이 사건이 과연 이춘재에 의해 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하셨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경기 남부청에서도 이제 이 유가족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면서 관련 수사 결과를 좀 공유를 했었는데 당시에 뭐 아버님께서는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오라다고 하셨지만 그 특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김현정 양이 뭐 다른 집에 가서라도 살아 있을 거라 그렇게 믿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 약간 그렇게 좀 현실을 좀 부정하시는 어떤 태도를 보여셨던 건데 근데 뭐 결국에는 그 어머님은 사실 작년에 좀 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사실 뭐 이게 완벽하게 뭐 의학적인 입증은 힘들다 하더라도 제가 그 극심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해서 좀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김영복 씨나 그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시신이라도 찾아 달라라고 해서 뭐 대대적으로 뭐 수색은 했지만 결국 뭐 지금 그 유기 장소로 추정되는 곳은 뭐 지금 공원으로 지금 다 변형이 되고 해서 도저히 뭐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관련 담당자들 당시 이 수사를 했던 경찰들에 대한 어떻게든 정말 어떻게든 좀 처벌을 해달라는 게 이제 요청이신데 사실 그게 이제 공소시효나 뭐 이런 문제로 해서 좀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서 사실 그것도 상당히 좀 안타깝고 좀 아쉽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참 법률 대리를 하시는 입장에서도 이게 나와도 뭐를 할 수 없을 때가 참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변호사님 입장에서도.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시신을 찾고 돌려받지 못하고 그 가해자들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건 어쨌든 간에 국가가 저지른 범죄, 국가의 공조직에 의해서 일어난 범죄 행위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실제로 본 것이고 그 30년의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배상이 최소한의 배상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배상 받을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민사소송,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서 지금 뭐 그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30년 동안 이런 자기 자식의 어떤 생사도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생사를 모르게 한 원인이 국가에 그렇죠. 의한 국가기관에 국가기관이죠. 의한 범죄 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 배상해달라고 지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원칙적으로 이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소멸시효가 보통 원칙적으로 10년이에요. 네. 다만 이제 국가가 이제 주체가 되면 그게 5년으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불법행위로부터 5년 내에 이제 청구를 해야 되고 네. 또 그와 동시에 그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또 청구를 해야 됩니다. 두 요건 중에 하나만 불충족해도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저희가 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는 30년 전에 일어났으니까 아예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안건은 1년 8개월 정도 된 거죠. 지금 네. 3년 안 됐지만 실제 일어난 지 사건이 일어난 지로부터는 5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게 근데- 이제 원칙적인 국가의 입장이죠. 근데 오히려 국가에 의해서 저지러진 범죄에 대한 배상이 좀 더 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일반적인 배상 시효는 10년인데 국가에 대해서 배상 시효는 5년이다. 이것도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입법적인 건 현재 없지만 네. 뭐 대법원 판례 법리상 이제 최근에는 네. 뭐 이런 국가 특히 뭐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 행위라든지 뭐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제 그거는 뭐 저희가 유족들이 피해자가 알 수가 그렇죠. 없었고 그게 문제잖아요. 그거 예. 자체 그런 불법행위 자체도 국가가 자행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객관적으로 피해자나 유족 입장에서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5년이라는 그 객관적인 소멸시효는 이제 적용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5년을 날린다면은 5년 이제 3년이죠. 네. 안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3년. 3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법리를 적용해서 한번 청구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비슷한 논리고 이제 어쨌든 국가기관에 의해서 지금 자행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그럼 저희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청구니까 그렇죠. 이런 민사법의 대원칙은 뭐 신의성실 원칙이라든지 뭐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라든지 뭐 그런 원칙이 따라서 그럼 국가가 이런 소멸시효 항변을 한다는 것 자체는 권리남용이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가지 어떤 법리를 통해서 한번 구제를 구해 볼 수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사실 뭐 형제복지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국가 권력으로 인해서 자행됐던 수많은 피해자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군부 독재 시절을 거쳐오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뭐 불임 사건도 그렇고 뭐 너무 많죠 사실. 근데 이 사건 역시도 대단히 좀 구시대적인 수사 기법을 활용했던 경찰이 본인들의 잘못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또 그 더 크게 묻어버린 그런 진짜 심각한 범죄인데 이것에 대한 진짜 좀 구제나 최소한의 피해 배상은 좀 더 전향적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아니 몰랐는데 어떻게 그거를 문제를 삼습니까? 몰랐는데. 참 이런 부분은 참 변호사님도 답답하시겠습니다만은 또 유가족들 옆에서 계속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끝까지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워낙 계속해서 지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지금 당사자들도 가해자들도 지금 계속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기억도 안 난다 그러고 있고 뭐 심지어 뭐 사망한 사람도 많이 있고 하니까 최대한 뭐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또 우리 이정도 변호사께서 직접 또 이 스튜디오까지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법리 쪽으로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럴 때마다 좀 부족할 때마다 전문가를 좀 모시는데 되게 어떤 부분들에 좀 법적으로 한계가 지금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도 변호사님께 또 법적인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세욱 팀장 모시고 또 취재 후기 이야기 짧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일단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건 아니 골프장 간 걸 어떻게 알고 또 거기 갔어요? 뭐 취재를 한 거고요. 이 골프장에 자주 나타난다.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가 이춘재 자백이니까 2019년 말이잖아요. 그렇죠. 저 기억나요 그때. 예, 그때도 이지수 기자가 사건팀에 있으면서 네. 이 사건 취재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도 그 전직 형사계장 이 양반이 골프 연습장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장소에 설마 있을까 해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아직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골프 연습 열심히 하시는구나.
근데 사실은 이게 한번 뭐 화면에 남아 있지만 그 1년 반 전에도 막 그 우왕좌왕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 막 피해 다니고 옆에서 보고 그래서 아마 본인도 좀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그 골프장에 다닐까 같은 곳을. 했고 그 제가 이제 방송한 이후에 저한테 이제 타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와서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찾았던 곳은 여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온 6, 7개월 뒤에 다른 방송국에서도 여기 가서 그대로 또 만났더라고요. 아, 꾸준히 다니셨구나 거기를. 아주 멘탈이 강하신 분이네요. 아니 근데 이주수 기자 알아보진 않았어요 그쪽에서? 마주치자마자 아시더라고요. 기자들. 눈을 마주 그때 그 놈이구나.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눈을 딱 마주치자마자 피하고 도망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알아보시는구나를 느꼈죠. 그때 만났을 때 태도가 뭐 오히려 저기 기자를 신고하겠다 그러고 나 이렇게 너를 이렇게 못 살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성을 한다거나 이런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 수사 있잖아요. 네.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고 법정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인을 지목하고 있고 당시 직제상 본인이 수사 관련한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책임자.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기록에 본인이 기한하거나 결제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당시에 뭐 각종 잡무를 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수사 뒤처리만 했지 실제로 뭐 이런 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사들이 수사를 해서 본인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제한 전혀 부분에 모릅니다.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한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도장을 뒀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가 이제 그 자기 도장을 두고 자기가 최고 책임자여서 그걸 돌려가면서 뭐 결제를 찍으라 해서 그랬다? 그래서 본인은 모른다. 요거에 대한 해석을 이런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 그 경험이 적은 범죄자들은 그 경찰 조사에서 부분적 시인을 한다. 그러니까 정황상에 그래도 요거는 내가 다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단편적인 시인을 하는데 이게 단서가 돼서 야 그러면은 요걸 했으면은 당신이 그런 것도 하는 게 인과성이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계속 수사를 하면 잡힌다는 그래서 거지. 이게 자백을 하게 되고 이래서 덜면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 많은 범죄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인터뷰하신 분인데 경험이 많은 범죄자들은 처음부터 전면 부인. 부인한다. 그것만큼 일관된 진술이 없다.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수사 책임자였고요. 그럼 그 몰랐으면 직무 유기인 거고. 그렇죠. 또는 능력이 무능력한 그 지휘관이었던 것이고. 무능력. 최소한 거기에 대한 무능력하다. 사과라든지 반성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무능력하다는 걸 선택하신 거죠 지금 일단.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 사건을 뭐 뭉갠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와서 보면은 본인들이 수사를 잘못해서 그 그렇죠. 사건이 드러나지 않게 된 거잖아요. 그 의도적으로 내가 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거에 그러면 그 수사 책임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부실 수사인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있지 않냐라고 물어봐도 모른다. 아니 그럼 윤성현 씨도 어쨌든 비슷한 곳에서 수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인을 만든 거잖아요. 예. 그렇죠. 만드신 분이 거의 동일한 팀이죠. 그 팀이라고 형사계에서 왜? 만든 거죠. 그 형사계. 그 형사에서 만든 건데 이거에 형사계.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없어요? 같은 입장입니다. 이거는 이것 또한 똑같은데 이제 윤성현 씨 재심법정에서 진술하는 네네네.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도 이춘재는 허위 자백인 것 같고 이런 윤성현 당시 자신들의 수사로는 정당했다. 이 사람이 진범이 윤성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너무 뻔뻔스럽다. 네, 아직도 아니 남의 인생을 20년을 그래서 판결 난 부분입니다. 윤성현 씨 진심으로. 아니 누군가의 인생을 자기의 공치사를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리고 아니 그리고 그 담 넘어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분이 어쨌든 윤성현 씨는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담을 넘을 수도 없는 사람을 담 넘어가 가지고 살인을 했다고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고요. 이거는 진짜 정말 그 이지수 기자를 좀 이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이게 사건팀에 있을 때부터 자기가 다뤘던 사건인데
여기 와서 이제 사건이 그만큼 또 그 사이에 진행이 됐고 재수사의 결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 꼭 다뤄보고 싶다고 야, 해서 먼저 부장을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템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이 아이템을 다루게 된 거거든요. 쭉 자신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꾸준히 이렇게 취재를 하고 팔로우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6천 쪽이나 될 줄은 알고 부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초반에 진 척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읽고 있는 거야 계속. 재수사 기록만 읽고 있어요. 네, 네. 아까 스튜디오에서도 봤습니다만 이게 두 개로 나눠놔서 이 정도 높이였으니까 싸움은 진짜 한 이만큼이거든요. 야, 많더라고요. 많았어요. 많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박준영 변호사님한테 이 사건 기록 어떻게 봐야 되냐를 물어봤죠. 그래서 어떻게 사건 기록들을 검토하시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셨는데 제가 썼던 방법은 일단 목록을 뽑거나 목록을 작성한다. 1번. 다 뽑을 수 없으니 일단 목록을 본다. 목록을 통해서 트리를 그린다. 이 사건의 트리, 뭐 관련자 진술 누구누구 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세부적인 걸 뽑아서 보면 그게 쌓이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게 하나 있어서 전 이 방법을 썼고요. 네. 어떤 분들은 됐고요. 일단 뽑으세요. 그래서 프린트. 다 뽑고 하나하나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 목록을 보면서 야. 도움을 받았죠. 이거 우리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거의 그 수사본부 이렇게 사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연결해놓은 거의 그 수준으로 봤네요. 기록을. 읽는 데만도 꽤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아 진짜 고생 고생했습니다. 많았습니다. 예. 어쨌든 과거의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가는 것이 지금 어쨌든 검경 수사권 국면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네, 뭐 그렇죠. 갈수록 권한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사실. 네. 그만큼 본인들이 강해지고 있는 권한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인정과 사과와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뭐 20년, 30년 전 사건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찰의 행태가 이랬다.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부패도 많았던 것이고 네. 어떤 부조리도 많았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경찰은 달라졌는가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죠? 네.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번 재수사 결과를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달렸을 텐데 지금 우리가 취재한 결과 또는 지금 경찰이 내놓은 결과는 너무 빈약하다. 빈약하다. 사실 종합하면 지금 이제 다 앵커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어찌 보면 이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마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 바라볼 거라고요. 아,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도 검찰까지 안 가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를 하는구나 라는 믿음을 줘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무쪼록 뭐 지금 일단은 뭐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마당이지만 끝까지 처리가 좀 네. 전향적인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어쨌든 뭐 이주수 기자 엄청나게 지금 뭐 많은 수사 기록 보면서 또 취재하느라 너무 고생했고 사실 뭐 우리 3천 이주수 선생이었는데 이제 저 페이지 숫자 때문에 6천 이주수 선생으로 예, 더블링을 예 업그레이드가 되셨다. 3천 이주수에서 이제 6천 이주수 기자로 아, 이런 거 좋네요. 예. 생각지 못했던 좋은 해석입니다. 아, 예. 아, 진짜 어쨌든 방대한 자료 바탕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워낙 많이 다뤄졌고 재심이 끝나면서 억울한 이제 피해자였음이 상당히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솔직히 김현정 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오히려 많이 드러나지 않은 곳을 들여다봤다는 면에서 참 의미가 있는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잘 보여준 네. 취재였습니다. 네. 자, 이 기자 수고 많으셨고 예, 이제 클로징 멘트 빨리 하고 이제 마무리하죠. 그거 그거 구독 좋아요 2개. 네. 아니, 저기 4개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아니 뭐 몇 번을 했는데 이제 제법 했잖아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본방사수. 자, 시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잘한다.